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초등학생 아이 둘을 둔 주부이기도 합니다. 결혼 전에는 보통 여자분들과 다를 바 없이 일을 했지만 결혼 후 첫째를 가지고 입덧이 너무 심한 바람에 잠시 휴직을 한 뒤로 쪽 가정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좀 커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삶의 보탬이 되기 위해 힘쓰는 중이에요. 요즘 물가가 진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남편 혼자 외벌이 하는 걸로는 아이 둘 학원 보내며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을 수 있게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물론 가능은 하지만 저축은 물 건너간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소소한 벌이라도 해서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쪼들린다고 행복도 쪼그라들진 않잖아요. 저희 네 가족은 진짜 행복에 넘쳐흐르는 가족이랍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웃음이 끊이질 않죠. 오죽하면 지인들이 우리 가족 떠드는 거 찍어서 유튜브 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각자 떠드는 게 뭐가 재밌냐고 했더니 사람들의 니즈는 각기 다른 법이라 재미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요즘은 핸드폰으로 일상도 브이로그식으로 찍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희 삶에 얼마 전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인생이 드라마 같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드라마처럼 견화무쌍할 수 있구나 싶어 아직도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바로 형님네입니다. 결혼하면서부터 형님네는 저희보다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뿐이었죠. 시아버님이 아주버님을 끔찍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주버님은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켜도 항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형님네 꽁냥꽁냥 잘 살면 될 것을 결혼 후에도 가족 문제로 시부모님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빚보증 잘못 쓴 덕에 돈이 없다며 죽는 소리를 해서 결국 어머님이 빚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 덕분인지 아버님은 시간이 갈수록 형님네를 못 믿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장남이 자꾸 말썽을 일으키자 조금씩 마음이 틀어진 거죠. 반면에 저희는 항상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질 않으니 시부모님도 저희 집에 오는 걸 더 좋아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님이 요즘 들어 몸이 편치 않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제가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더니 대학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앞이라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큰 병에 걸리신 건 아닐까 두렵고 긴장된 마음으로 속히 의사가 예약해준 대학병원으로 며칠 뒤 내원을 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대장암 말기라는 거였죠. 전혀 증상이 없었기에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이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든 아버님도 곡기를 끊으시고 시름시름 알아놓으셨죠. 병원에서는 연세도 있으시지만 더 이상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집에서 편히 쉬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나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전 무조건 수술을 권했어요. 일단 수술하시고 나서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지 몰라도 암덩어리를 몸에 온전히 품고 돌아가시는 것보단 낫겠다 싶었거든요. 아버님도 제 의견에 동의했는지 수술을 하겠다고 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암담했습니다. 이미 이것저것 몸 여기저기에 번진 암세포를 다 제거하긴 불가능했어요. 의사는 큰 암덩어리만 제거하고 수술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으시면 어디든 모시고 여행을 가려 했죠.
아버님은 참으로 즐거워하셨습니다. 전 아버님의 남은 여생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기억만 간직하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고통을 줄여드릴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아파하시는 아버님을 곁에서 지켜만 봐야 하는 건 모두에게 구역이었죠. 낮에는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을 간병하고 밤엔 아이들을 돌보며 동근서주하는 동안에도 형님네는 쥐죽은도 조용했습니다. 아버님이 아프시다는 말을 듣고는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죠. 아버님은 그런 아주버님을 많이 원망하셨습니다. 그동안 첫째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다니 안면몰수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보다 못해 형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동서가 웬일이야. 아버님이 많이 안 좋으세요. 요즘은 하루에 몇 마디 하시는 게 다일 정도로 기력이 세어졌어요. 그래서라뇨. 오셔서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돌아가시면 나중에 죄송해서 어떡하시려고요? 동서가 몰라서 그렇지 나 너무 바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애 골프 배우는 거 알지? 골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기나 해. 아버님이 주신 코딱지만한 돈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얼굴 한번 비추지 못할 정도로 바쁘세요? 집도 멀지 않은데 한 번은 오셔야죠. 그래, 가긴 가야지. 근데 가면 뭐래? 매번 잔소리만 하시는걸? 동서한테는 칭찬하지? 나한테는 늘 뭐라고 하시잖아. 아니에요. 아버님이 얼마나 형님 그리워하시는데요. 그거 보시면 그런 말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됐고. 근데 동서 혹시 아버님 꽁쳐놓으신 재산 얼마나 있는지 알아? 남편이 그러는데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돈 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아버님이 오늘 내일 하시는데 지금 재산이 궁금하세요? 뭐야, 왜 착한 척이야? 그럼 동서는 안 궁금해? 막말로 동서야말로 아버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거 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 하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말해봐. 그렇지? 아니요. 전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아버님이 제가 얼마나 따뜻하게 잘해주셨는지 아세요? 그런 아버님이 아프신데 마음이 쓰이는 건 당연하죠. 솔직히 말해봐. 사람이 어떻게 돈 앞에 우연할 수가 있겠어? 돈이 앞에 있지 않는데 당연히 우연하죠. 형님은 아버님이 돈으로 보이세요. 진짜 말 안 통하네. 알았어? 근데 혹시 말이야. 아버님이 유산으로 얼마 준다거나 뭐 그런 얘기는 없었어. 더 이상 형님이랑 말이 안 통할 것 같네요. 이만 끊겠습니다. 아버님 얼굴이라도 한번 뵈러 오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형님이 하시는 말은 온통 돈뿐이었습니다. 재산 얘기만으로 가득한 대화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껏 받은 것도 상상도 하지 않고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다시는 형님께 전화를 드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버님을 집에서 모시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결국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기신 아버님을 저희는 밤낮으로 찾아뵈었죠. 무엇보다 아버님 곁을 늘 지키는 어머님의 건강도 염려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드디어 형님네가 병원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반지를 한 얼굴을 내미는 아주버님을 보자마자 어머님은 얼굴을 굳히며 시선을 피하셨어요. 아빠는 좀 어때? 이제야 얼굴 비춘 주제 낯짝이 두껍기도 하다. 엄마는 몇 달 만에 아들 보면 반가워해야지 얼굴이 왜 그래? 아버님, 주무시나? 얼굴이 많이 아리셨네.
눈 좀 떠보세요. 맏며느리 왔어요. 약 드시고 겨우 주무셨어요. 괜히 깨우지 마세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성의를 봐서 일어나셔야지. 하지마. 그렇지 않아도 아버님 많이 힘들다. 너희까지 보태지 말고 얼굴 봤으니 이만 돌아가. 뭐야 엄마. 이제 나 안 보기로 한 거야? 아빠 아픈데 안 보러 왔다고? 아, 진짜 너무하네. 사느라 바빠서 그랬어. 바빠서. 맞아요 어머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바빴어. 너희 하고픈 대로 실컷 살다가 갑자기 얼굴 비친 이유가 뭐냐? 혹시 너희 아버지가 뭐라도 주실까봐 이러는 거면 애저녁에 생각 쳐봐. 우린 그럴 돈도 없고 있어도 너희 줄 돈은 없다.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돈 때문에 왔겠어. 맞아요. 아버님 걱정돼서 온 건데 너무하세요. 형님이 그동안 행동을 생각해보세요. 아버님을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아프시다고 한 이유로 콧배기도 안 비추셨으니 당연히 서운하지 않겠어요?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서, 어머님이 좀 예뻐한다고 선 넘는 거 아니야. 동서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병원에서 큰 소리 내는 거 아니다. 아버지 주무시니 나가서들 얘기하자. 어머님과 함께 우리는 병실에 나와 휴게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내가 일부러 안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잘못된 거야. 엄마도 알잖아. 애 키우느라 정신 쏙 빠진 거. 내가 벌려놓은 일 많아서 수습하느라 그동안 바빴다고. 진짜야. 알았으니 됐다. 그럼 이제 자주 들을 거냐? 너희 아버지 말은 안 해도 엄청 서운해하셨어. 특히 너 많이 보고 싶어 했고. 오늘도 겨우 시간 내서 온 건데 어떻게 또 와. 이따가 아빠 일어나시면 얼굴 보고 갈게. 마, 그럼 오늘 가면 또 언제 올지 모른단 소리니? 엄마, 사업하는 아들도 뭐 원래 그런 거야. 내가 눈을 뜨고 있는지 눈 감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동네로 이사간 승주 엄마 얘기 들으니 낮에도 네가 슬리퍼 질질 끄고 PC방 한다고 하더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그 승주 엄마라는 사람 완전 거짓말쟁이네. 그래? 그렇게 바쁘다니. 그럼 다음엔 장례식장에서 보겠구나.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 아버님 편찮으셔서 혼자 간병 하시느라 너무 힘드시겠어요. 요즘은 간병인도 자기 가족처럼 잘해주시던데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간병이 쓸 돈이 어디 있겠어. 너희 아버지 병원비에 돈을 얼마나 썼는데. 아, 그러시면 이제 돈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 먹고 죽을 돈도 없다. 그래? 그럼 우린 이만 일어날게. 어딜 가? 너희 아버지 일어나는 거 보고 가야지. 다 보다고 했잖아. 여기도 겨우 시간 내서 온 건데 또 언제까지 기다리겠어. 오늘은 이만 가고 다음에 올게. 알았지? 다음은 무슨 돈 없다니까 지금 그냥 간다는 거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날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 있겠어. 엄마도 그냥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고 사셔. 알았지? 나쁜 놈. 아, 다 큰 자식을 왜 때려? 어머님은 참지 못하고 아주버님의 등을 때렸습니다. 아주버님은 화를 내시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고요. 그 뒤로 형님네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다시 연락이 닿은 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였죠.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남편이 아주버님께 연락을 드렸고 그 연락에 장례식장에 찾아왔더군요. 상주복을 입고 이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남편을 실끔 보더니 주섬주섬 상주복을 입고 나와 남편 옆에 앉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치밀었습니다. 마지막 눈 감기 전까지 큰아들 이름을 부르셨던 아버님의 그리움을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아서 꼭 참았습니다. 형님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장례식장 음식이 형편없다며 가짓수 좀 더하지 그랬냐 타박을 놓더라고요.
좀 있으면 내 친구들도 올 텐데 이렇게 허접한 장례식장에 치른다고 또 말들이 많겠네 아주.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라면 과연 그 사람들이 정신이 똑바로 박혔다곤 할 순 없겠네요. 뭐라는 거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그렇잖아요. 장례식장 음식을 타박을로 타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린가요? 장례식은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위로해주는 자리 아니에요? 그래, 너 참 잘났다. 잘나서 따박따박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지. 저는 몰아 떠드는 형님을 무시하고 일어서 주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형님은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제 속을 긁어넣는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제가 대꾸를 하지 않자 이내 포기를 하고 말더군요. 그렇게 3일, 아버님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 되어 화장을 하고 잘 보내드린 다음에 형님네는 바로 가버리셨습니다. 뭐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나마 장례식장 일수를 다 채우고 간 것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뒤로 한동안 형님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 일로 완전히 학을 떼셨는지 형님네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간 연락이 없었던 형님네가 어머님 댁을 찾아온 건 주말 저녁이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적적해 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저희는 자주 주말을 같이 보내곤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어머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한석호 거부를 하셔서 그건 못하고 자주 시간을 보내는 걸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머님과 같이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니 형님네가 불쑥 들어오더라고요.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엄마 집 오는데 아들이 연락을 하고 와야 해. 그나저나 저녁은 먹었어? 나 너무 배고픈데. 너 줄 밥 없다. 엄마 왜 이렇게 나한테 쌀쌀 맞아? 장남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너무하네. 그게 네가 할 말이야. 얼굴이 두꺼워도 그렇지 뻔뻔하게.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 바쁜 와중에도 장례식 3일 내내 지키고 갔잖아요. 뭐가 그렇게 서운하세요? 됐다. 말 더 안 하마. 엄마,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 네가 힘들긴 뭐가 또 힘들어. 돈 쓸 거 다 쓰고 나니까 사치 못 부려서 힘드냐.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큰애가 골프 배우잖아요. 골프가 우리나라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되려면 외국 가서 코치를 받아야 해서 애를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뭐. 엄마, 이 집 엄마 살기 너무 넓지 않아?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정도 큰 집은 팔아도 되잖아. 형 미쳤어. 이 집은 안 돼. 아빠가 이 집 사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잊었어. 넌 가만히 있어. 지금 엄마랑 나랑 대화 중이잖아. 형님네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더니 니네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형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연기자 하시면 대성할 것 같은 그런 연기력으로 형님은 펑펑 우시면서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해 흡수하셨습니다. 말로 다 못해서 그렇지 사는 게 죽지 못해 사는 거라면서 아이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하며 살지만 둘이 벌어서 유학 보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아이는 골프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하니 부모된 심정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 형님네가 돈 한 푼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랬다면 유학은 꿈도 못 꿀 얘기겠죠. 다만 부족한 돈을 어머님 집으로 해결할 심사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형님네 잔꾀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역시 얄짤 없었습니다. 안 된다. 이 집을 팔 수는 없어. 죽을 때 집 안 꿔주고 거야? 그거 아니잖아. 시세 좋을 때 팔아서 좀 빌려 쓰겠다는데 그게 나빠?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좀 빌려달라는 거라니까.
맞아요, 어머님. 어머니 큰손주 잘 나가는 선수 되면 그보다 10배, 아니 수십 배는 더 벌어다 줄 텐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안 그래도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아직 마음도 추스르지 못했는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집을 팔라니 엄마 속이 어떻겠어? 형도 그만하고 돌아가. 그럼 나도 몰라. 나도 엄마가 안 보태주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어차피 돈 없으면 우리 애도 못 살고 우리도 못 살아. 그냥 농약 먹고 확 죽어버리지 뭐. 가게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됐다. 그냥 두어라. 어머님은 그런 형님네를 무시할 생각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네도 완강했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돈을 받아가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 보였죠. 저희가 돌아간 뒤로도 형님네는 이틀을 버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아주버님이 이런 수법으로 돈을 받아간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 방법이 통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시금도 전폐하고 대자로 누워 거실에 버티는데 그런 아들도 아들이라고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나 봐요. 결국 어머님은 형님네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집을 팔아 돈을 해줄 테니 이 돈 갖고 꼭 손주 학비에만 쓰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러자 형님네는 알듯이 기뻐하며 당장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이 얘기를 제게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도대체 이 철이 덜 든 부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도 됐고요. 막상 어머니께 돈을 받아가면 형님네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연락도 또 끊어버릴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동서? 우리 돈 받은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 네, 났더라고요. 근데 형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뭐든 말만 해. 나 요즘 아주 평안한 상태거든. 이럴 때 말하면 다 들어줄 수 있지? 아, 두 문제는 말고. 유학 가시기 전까지는 어머니께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난 또 뭐라고. 다 하는 거 아니야. 자주 찾아뵙지 않아도 돼요. 바쁘실 테니까요. 하지만 전화라도 자주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정든 집을 파실 땐 그만큼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버님이랑 손때 모든 곳을 떠난다는 게 어머님께도 많이 힘드실 거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해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실 수 있으시죠? 뭐 전화 드리는 거야 어렵진 않지. 아니 가기 전에 자주 찾아뵐게. 그럼 됐지? 진짜죠. 동서, 나 못 믿어? 동서도 진짜 사람 못 믿네.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데 날 못 믿으면 어떡해? 아니요, 믿어요, 믿을게요. 저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형님네 크게 바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 구실만 좀 해달라는 것뿐이었죠. 그만한 재산을 가져갔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신의 부모님에겐 원래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형님네는 하지 않고 있으니 돈으로라도 도리를 하라는 거였죠. 재산이 아니라면 그럴 생각도 없었다는 게 진짜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제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이번만은 지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안부 전화 한 통 한 이유로는 비자 문제로 바쁘고 아이 학교 문제로 정신이 없다며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속은 시커멓게 다 들어갔죠. 어머님은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그곳에서 거주하기로 하셨습니다. 넓은 집보다 여기가 청소하기도 힘들지 않고 이웃도 많아 적적하지 않다고 오히려 다행이란 말로 저희를 위로하셨지만 저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알고 있기에 평소보다 더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어머님의 생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연락도 않는 형님네에게 이번만큼은 꼭 참석하길 바라는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아주버님에게 여러 통의 전화와 함께
생신날 가족들끼리 모여 조촐한 식사를 하기로 했으니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는 형 얼굴을 보지 않을 거라고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도 형님네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해서 꼭 참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했습니다. 괜히 애쓰지 말고 우리끼리 먹자. 난 이 시간 이후로 그 애들 안 본다.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아주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참의 신호음이 지나가고서야 아주버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버님은 화를 내시더군요. 바쁜데 왜 자꾸 전화야? 형, 오늘 엄마 생신인 거 잊었어. 내가 여러 번 연락했잖아. 형도 꼭 온다며.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사람 일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냐? 애 유학 준비 때문에 바빠서 그랬다, 바빠서. 내가 이번에도 참석 안 하면 형 안 본다고 했지?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생신이야. 저녁 함께 같이 먹는 게 그렇게 힘들어? 너 사람 귀찮게 할래? 나 이만 끊는다. 너희 형 선타나 해보든가. 아주버님과의 통화에 화가 난 저는 바로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형님이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긴, 나 지금 미용실인데? 머리 중이라 오래 못 받아. 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다 형님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어머님 생신인 거 잊으셨어요. 어머, 내가 깜빡했다. 내 정신이 이래. 코출국 하면 머리도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다 보니까 잊었지 뭐야. 어머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줄래? 진짜 너무하시네요. 다들 식사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뻔뻔하실 수가 있어요? 동서도 이제 그만해. 뭘요?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말이야. 이쯤 하면 됐잖아. 어머님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야. 그리고 막말로 빈털털이 된 어머님을 내가 뭐하러 챙겨? 형님, 귀엽다. 소리는 왜 지르고 그래? 나 고막 나가면 책임질 거야. 당장 사과하세요. 당장 와서 어머니께 사과하라고요. 됐어. 그렇게 어머니께 지긋평생인 거 보니까 앞으로도 동서나 잘 챙겨드려. 그럼 난 바빠서 끊을게. 전화기 너머로 형님 소리를 다 들은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좋아야 할 생신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나마 저희 아이들이 재롱을 부려서 간신히 분위기가 풀어지긴 했지만 수심이 짙어진 어머님은 말수를 잃으셨고 식사를 마치자 집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만은 같이 있자고 했지만 어머님은 한사코 싫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어머님은 저희를 몰래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도저히 폰에서 못 살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형 때문에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네가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이럴 줄 알고 다 술을 써놨거든.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네 아버지가 큰애한테 당한 게 하나둘이니. 워낙 말썽을 피우는 녀석이라 죽기 전에도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다. 혹여라도 큰애가 돈 달라고 하면 절대로 그냥 주지는 말라고 말이다. 그냥 줬다가는 집도 땅도 다 뺏기고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될 거라고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집 팔고 난 돈을 차용증 써서 줬지. 물론 20년 안에 갚는다고 해서 그 기한 동안 빌려준다고 하긴 했다만 20년 뒤면 내가 이미 죽고 없지 않겠냐. 그래서 추가로 다른 조항을 넣었지. 그게 뭔데요? 이자 대신으로 채권자와 3개월마다 여행을 갈 것,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행을 가지 못한다면 3개월 안에 식사를 대접한다라는 조항을 추가로 넣었지. 그리고 며칠 전 내 생일날이 바로 첫 이자를 갚는 날이란 말이지. 나도 어젯밤이야 이 사실을 깨달았지 뭐니. 그리고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원금을 전부 상환토록 한다라는 조항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중까지 받아놓은 거라 법적 효력도 있어. 어머님은 제 생각보다 현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냥 돈을 지급한 게 아니었죠. 어차피 이왕은 형님과 아이만 가기로 했으니 이 조항은 아주버님이 필히 지키셔야 할 항목이었습니다. 분명 형님네는 이런 주거 조항 따위 면밀히 살피지 못했을 거고 이미 돈은 받았으니 입 싹 닫으면 되겠다 싶었던 거겠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형이 순순히 돈을 내놓질 않을 것 같은데? 법대로 한다는데 지가 무슨 수로. 일단 여기로 부를 테니 모른 척 아무 말 말어. 형이 부른다고 올까? 엄마 생신 때도 안 왔는데. 돈. 그 녀석은 돈 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오지. 맞아요. 돈 냄새만 맡아도 환장하면서 올걸요? 진짜였습니다. 어머님이 아직 상속 못한 아버님 유산이 있으니 지금 집으로 오라는 문자 하나에 득달같이 형님네가 집으로 들이닥친 거죠. 그리고 먼저 와 있는 저희를 보며 낯짝을 찌푸리더군요. 역시 돈 얘기하니까 귀신같이 빨리 오는구만. 그렇게 바쁘다더니. 머리 하신다고 바쁘셔서 어머님 생신 때도 못 오시더니 그새 네일 아트까지 하실 시간이 있었나 봐요? 뭐 오늘 하필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 거지. 그나저나 어머니 진짜예요. 아버님 남은 상속금 있다는 얘기. 설마 우리 둘이 나눠 가진다거나 그런 거 아니지? 원래 유산은 장남이 더 많이 상속받는 거야. 엄마도 잘 알지? 조용히 하고 앉거라. 네, 얼른 말씀하세요. 얼마예요? 일단 내 돈부터 내놓고 시작하자. 에?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이라니. 설마 얼마 전에 좀 그 돈 말하는 건 아니지? 그거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그 돈 갖고 유학 간다고 했잖아. 그래. 정확히 말하자면 넌 그냥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그 돈 말이다. 이제 딱 3개월 됐지. 그러니까 3개월 된 돈을 왜? 지금 상속금이 아니라 돈 갚으라고 우릴 부른 거야? 아, 기가 막혀. 빌려줄 땐 언제고 생신날 얼굴 안 찾아뵙다고 바로 팽하는 거야. 너 차용증에 딸린 추가 조항 못 봤니? 3개월에 한 번씩 내야 하는 이자. 너 이자 지급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우리 계약은 이대로 파기야. 추가 조항.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러게 잘 생각 안 나는데 그게 뭐... 잠깐만. 그제야 조항이 생각난 아주버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사르를 형님께 내밀었죠. 사르를 훑어 내려가던 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걸 어쩌나? 다 뱉어놓게 생겼으니. 유하, 그딴 거 꿈도 꾸지 마. 아니, 엄마 장난이지. 이제 한번 밀었다 뭐 이러는 게 어딨어. 아, 갚으면 되잖아 돈. 돈으로 줄게. 왜 쓸데없이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서 이래? 내가 돈으로 받고 싶었으면 애초에 그런 조항을 만들었겠니? 장난? 장난일 리가 있니? 괜히 너희 아버지가 그냥 주지 말라고 죽는 날까지 신신당부했겠어? 다 멀리 내다본 거지. 아버지 아니었으면은 나는 네 말대로 정말 핀털터리가 되었겠구나.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 그 돈 없으면 정말 안 돼요. 지금 서류도 다 준비해놨고 비자만 나오면 출국이라고요. 그럼 너희 돈으로 가. 그럼 되잖니. 엄마 지금 장가네?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그건 너희 사정이고 이제 난 아들 하나 없는 셈 칠 거니까 너도 포기하고 니만 내가 준 돈 돌려줘. 그것만은 진짜 안 돼.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 시간을 줘야지. 왜? 시간 주면 그 돈 갖고 나르게. 그 전에 너희 사기꾼 고소를 걸어놔야겠다. 출국금지 시키게. 어머님 왜 이러세요 진짜.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냐고요. 줬던 돈을 다시 빼앗으면 어떡해요? 그러게. 내가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니고 가끔씩 안부 전화나 주고받고 밥 한 끼 먹자고 한 게 그게 욕심이었나 보다. 진작에 그 욕심을 놨으면 이런 험한 꼴 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괜히 부여잡고 살다가 밑바닥까지 다 보는구나. 엄마,
이러지 마, 제발, 너가 저렇게 앞으로 계속 와서 안부 살피고 얼굴 볼게. 엄마가 바란 게 가장 소박하고 작은 부탁이었는데 그 부탁 하나 들어주지 못한 형은 여기서 얼굴 들고 있을 면목 없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진짜 정신없고 바빠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가는 날까지 제가 어머니 찾아뵐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됐어. 꼴도 보기 싫으니 이만 나가. 원금은 내가 넉넉히 일주일 둘 테니 그 안에 갚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갚아요? 왜? 벌써 다 쓰기라도 한 거야?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돈은 얼마나 썼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나한테 원금 전부를 고스란히 갖다 주는 거지. 그거면 됐어. 그리고 난 이제부터 너희에게 요만큼의 기대도 하지 않을 거다. 기대를 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겠지. 앞으로는 너희 인생 너희가 알아서 살아. 더는 내게 손 벌리지 말고.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것만 봐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어머, 내가 잘못했어. 아주버님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그날처럼 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주버님의 무릎은 돈과 관련되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도권을 되찾아온 어머님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몹쓸 짓을 했던 형님네는 이제야 반성을 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죽을 만큼 반성을 해도 다시 어머님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셀 수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셀 수 없는 사랑을 모두 없애버린 게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이었으니까요. 이대로는 못 가. 엄마가 요새쯤에 갈게. 또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네. 이번에야말로 경찰을 불러야겠다. 경찰을 왜 불러요, 어머님? 왜긴? 가족도 아닌 남이 이렇게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려고 한다, 왜? 엄마, 제발, 엄마만 용서해줘. 다신 엄마 소리 입에도 올리지 마.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형님네는 어머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형님네는 법대로 정말 모든 원금을 다 어머님께 고스란히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물론 큰 목돈이 들어왔다고 흥청망청 유용에 써버린 탓에 그 돈을 마련하느라 자신들의 집도 내놔야 했죠. 진짜 빈털터리가 된 건 바로 형님네랍니다. 어머님이 빈털터리가 된 형님네를 보며 불쌍히 여겨 혹시 도와주시진 않을까 조금 걱정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이번에야말로 정을 떼버린 것인지 형님네에 대한 소식조차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형님네는 살고 있던 집도 내놓고 자꾸 초라한 집으로 이사를 갔고 골프를 한답시고 유학 가는 것에 들떠 있었던 사치 심한 조카도 꿈을 잃어버리고 반항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야말로 어머님과 같이 살 기회라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같이 사는 것이 저희에게 짐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되게 되니 염려치 말라고 했죠.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게 됐고 집으로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를 불러 통장을 하나 내미셨습니다. 이거 바꿔라. 이게 뭐예요? 그동안 너희가 참 고생이 많았다. 내가 진작 너희를 주고 싶었는데 돌고 돌아 이렇게 늦었구나. 미안해. 어머님이 주신 통장을 열어보니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마도 집을 모두 정리한 돈을 그곳에 넣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이거 못 받아요. 어머님이 갖고 계셔야죠. 아니야. 원래부터 너희 주고 싶었던 돈이다. 너희 형이 그렇게 뺏어가듯 가져가지 않았다면 진작부터 너희 것이었어. 하지만 이 돈은 아버님 어머님이 평생을 힘들게 일하신 돈인데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쉽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나 죽기 전까지 데리고 살아달라고 주는 돈이야.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엄마, 그건 당연한 거지. 엄마 모시고 오면서 집사람이랑 약속한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이 큰 돈을 미리 줄 필요 있어? 나중에 엄마 돌아가실 때 되서나 생각하자고. 너 키우면서 늘 형한테만 모든 지원 아끼지 않았던 거. 말썽은 다 피고 다닌 것도 네 형인데 형은 다 해결해 줬던 거.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나는 너희 아버지나 너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 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어허, 어른이 주는 돈은 그냥 받는 거야. 너무 거절하면 못 쓴다. 결국 저희는 어머님이 손안에 쥐어주는 통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돈을 쓰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다른 집을 사서 월세를 받아 어머니께 드리는 건 어떨까 싶어 요즘은 여러 상가 건물이나 집을 알아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형님네 소식에 또 끊긴 이후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연락이 없던 건 마찬가지였는데 언제 불쑥 나타나 돈을 달라고 할지 몰라 늘 불안해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아예 연을 끊어버리니 이제 그럴 일 없어 편해졌습니다. 역시 못된 짓을 하면 벌을 받기 마련이더라고요. 형님네는 이제 눈물을 철철 흘리며 후회를 하겠죠. 물론 후회를 한다고 다시 예전과 같은 삶을 누릴 수는 없을 테지만요. 오늘 저녁에는 어머님과 같이 밥을 먹으려고 식당 하나를 예약해뒀어요. 어머님이 돼지갈비를 진짜 좋아하시는데 어젯밤부터 사이트 뒤져서 맛 좋은 곳을 알아뒀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늘 깨르르 웃는 식탁 위에 웃음꽃 하나가 더 추가되어 저는 정말이지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어머님이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